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시골 어머니를 무시하며 막된 태도를 보이던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집에서 냄새 좀 빼세요. 너무 촌스러워요. 라며 냉소를 던지기 일쑤였고 늘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숨겨진 100억 재산 소식을 알게 된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죠. 과연 그 후 어머니는 어떤 복수를 계획하셨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시원한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1살이 된 정금자라고 해요. 경기도 한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지키고 있죠. 손에 흙 묻히는 게 일상이었고 그렇게 땀 흘리며 자식들을 키웠어요. 아들 호영이랑 딸 수희 둘 다 나름 잘 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마음이 참 무겁네요. 아들 호영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며느리 유나와 결혼해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 유나를 만났을 때는 도시 여자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영 별로예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들어와서는 집안을 훑어보는 그 눈빛이 참 거슬려요. 어머니, 집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내가 청소를 제대로 못했나 싶어서 구석구석 쓸고 닦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엔 알아차렸죠. 이 집이 시골집이라서 흙 냄새라도 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셔요.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하면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준비를 해요.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로 나물도 무치고 시장에서 고기도 사와서 정성껏 요리하죠. 그런데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하고는 투덜거려요.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워요. 그리고 이건 좀 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웃으며 그렇구나. 다음엔 더 신경 쓸게. 라고 말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직접 담근 된장찌개를 내놓았는데 며느리가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저는 이런 냄새 못 참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아들 호영이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참고 넘어갔죠. 식사 후에 과일이라도 깎아주려고 하면 며느리는 괜찮아요.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렇게 서둘러 떠나버리면 빈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참 허전해요. 자식들 얼굴 보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더 허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딸 수희는 결혼해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아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요. 엄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온 거예요.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수희를 보면 그나마 마음이 놓여요. 수희는 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줘요. 그런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 호영이에 대한 서운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애교도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통 연락도 없고 와도 며느리 눈치만 보니 말이에요. 한 번은 조용히 호영이에게 물어봤어요. 호영아, 며느리가 우리 집 오는 게 불편한가 보구나. 그랬더니 호영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유라가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민해서 그렇다니요.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 집이 그렇게 불편한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밤이면 빈 방을 돌아다니며 한숨만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웬일일까 싶어 받았더니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대답도 흐릿하고 그냥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수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빠네 이번에 안 온대요? 제가 대신 갈게요. 딸의 말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명절 당일에 수희가 와서 함께 전도 부치고 음식도 만들었어요. 둘이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웃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수희가 돌아간 후에 혼자 남으니 다시 정막이 찾아왔죠.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어요. 가끔 연락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없으니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손주도 보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낸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싶었어요. 어느 날은 마음을 다잡고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가면 혹시나 진심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어렵사리 찾아간 아들 집 앞에서 벨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에 괜히 민망해져서 웃으며 그냥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 라고 했죠. 집 안에 들어가니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머니, 옷이 좀.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입은 옷이 그렇게 볼품없나 싶어서요. 앉을 새도 없이 며느리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라며 저를 내보내려 했어요. 아들 호영이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온몸이 지쳐 있었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죠. 그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렇게 무시만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며칠 뒤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엔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아들 호영이네 집을 찾기로 했거든요. 시골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한가득 준비하며 손주들에게 줄 생각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스에 올랐죠.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논밭이 점차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손주들이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서울에 도착하니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높은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놀람과 불쾌함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며느리의 냉담한 목소리에 순간 당황했어요. 아, 며느라.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너희 얼굴도 보고 싶어서 들렀어. 나는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문을 조금 열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거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랑 과일인데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며느리는 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먹나요? 저희는 다 유기농 전문 매장에서 사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그래? 손주들이 좋아할까 해서. 괜한 짐만 들고 오셨네요. 그리고 어머니, 옷 좀 새로 사 입으시면 어떨까요? 너무 촌스러워서 여기서는 눈에 띄거든요. 그녀는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안하구나. 다음에는 신경 쓸게. 아이들도 친구들한테 창피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요. 요즘 세상에 좀 맞춰서 사셔야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구나. 알겠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곧 나가봐야 해서요. 어머니도 얼른 돌아가세요. 그녀는 문을 닫을 준비를 하며 재촉했어요. 호영이는 아직 회사에 있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어요. 네, 오늘 늦을 거예요. 바쁘니까요.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돌아서는 내내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서러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고향에 도착하니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호영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나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서울에 좀 다녀왔어요. 아이고, 멀리도 다녀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집에 도착하니 텅 빈 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가져갔던 바구니에는 며느리가 받지 않은 채소와 과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것마저도 필요 없다니.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딸 수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과 아들의 무관심까지 모두 말했어요. 수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서 따져야겠어요. 아니다. 너까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참으면 돼. 엄마가 왜 참아요? 오빠도 정말 너무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호영이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럴 거야.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수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이제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찾아갈게요. 딸의 따뜻한 말에 그나마 마음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은 무거웠어요. 이제는 나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밭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자식들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무심해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들 자기 사정이 있겠지요. 시장에 도착해 장을 보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도 내 삶을 찾아야 해.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변해야 해.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과 아들의 무관심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딸의 모습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수희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겠어. 집에 도착하니 온몸이 녹초가 된 듯 피곤했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날 밤엔 잠이 오질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순 없다고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과 아들의 무관심은 내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죠. 밤이면 잠이 들지 않았고 낮에는 밭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시골 마을에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였죠. 처음엔 그저 뜬 소문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더 확실한 소식처럼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들뜬 분위기였고 나 역시 그 소식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궁금한 마음에 이장님을 찾아가 물어봤죠. 이장님, 그게 정말인가요? 우리 마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이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호영어머니. 정부에서 공식 발표도 했어요. 이제 곧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내 땅이 한순간에 금싸라기가 된다니 그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혼란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뒤섞였지만 한편으론 이런 변화가 두렵기도 했어요.
익숙한 삶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호영 어머니, 이제 부자 되시겠어요. 축하드려요. 이런 말을 들으니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집에 도착하니 텅 빈 방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많아졌죠. 며칠 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호영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어요. 그래, 별일 없단다.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아, 그냥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요. 이번 주말에 며느리랑 같이 내려가도 될까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와서 왜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오면 좋지. 주말이 되자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환한 미소로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태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냉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친절하고 상냥하기만 했죠. 식사 시간에도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었어요. 어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음식은 항상 최고야.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맛있게 먹으니 다행이구나.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지나친 친절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호영이는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더군요. 대신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엄마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들은 서둘러 덧붙였어요. 엄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가까이서 돌봐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어머니.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라고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연극인가 속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 뒤 마을에 내려온 개발 업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상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죠.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 부부의 태도 변화와 갑작스러운 제안, 그리고 내 앞에 놓인 큰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 때문일까? 의심이 점점 커졌죠.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다시 한번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도 넓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는 달콤한 말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고맙구나. 하지만 난 이곳이 좋아서 여기서 지내고 싶다.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불만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러시면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아들 부부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집안일을 돕겠다며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하기만 했어요. 저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말하더군요. 당신 어머니 언제 계약하신대? 빨리 돈 받아야 우리도 집 사지. 아들은 답답한 목소리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설득해 볼게.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역시나 재산 때문이었어. 깊은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 결심했어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눈빛이 단단해졌죠.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서러움이 복수의 의지로 변했어요. 다음 날 아들 부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너희 말대로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살아볼까 생각 중이야. 아들 부부는 기뻐하며 외쳤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니? 좋은 결정이세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들 부부의 속셈을 알아차린 나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그들이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들을 골탕 먹일 차례였다. 나는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 말대로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살아볼까 생각 중이야. 하지만 그 전에 시골집을 정리해야 하니 너희가 여기 와서 함께 지내면서 도와주겠니? 호영이와 며느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내려가서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아들 부부는 시골 집으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효도하려는 것처럼 행동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요리를 돕고 호영이는 마당을 정리하며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다. 재산 생각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어느 날 아침 나는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김치를 많이 담가야 할 것 같구나.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얼마나 담그실 생각이세요? 일단 100포기 정도 담그면 되지 않을까 싶다. 호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100포기요. 어머니,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란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기도 해야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네요, 어머니. 저희가 도울게요. 김장 준비가 시작되었다. 나는 일부러 힘든 일만 시켰다. 배추를 씻고 절이는 일부터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것까지 모두 맡겼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지시를 내렸다. 며느리야, 배추 잎 하나하나 꼼꼼히 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맛이 없어져. 며느리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호영이는 장작을 패고 물을 나르며 고생했다. 나는 일부러 그들에게 휴식 시간도 주지 않았다.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겠구나. 100포기의 김치를 담그고 나니 그들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생각해보니 100포기로는 부족할 것 같구나. 100포기를 더 담가야겠어.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다. 어머니, 또 100포기를요? 그래, 올해는 유난히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호영이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해서 추가로 100포기의 김장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너희들이 내가 당한 고통을 조금은 알겠지. 김장이 모두 끝난 후 그들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능청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니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앞으로 하는 걸 봐서 결정하려고 한다. 며느리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 더 열심히 할게요. 며칠 후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말했다. 며느리야, 내일은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을 비우게 될 것 같구나. 너희가 집안일 좀 해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희가 다 할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서며 말했다. 점심 준비도 부탁할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로 해주겠니? 네요, 어머니. 맛있게 준비해 놓을게요. 하지만 사실 나는 집 근처에 숨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이렇게까지 시켜야 하나? 내가 왜 시골에서 밥까지 해야 해? 호영이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조금만 참자. 어머니 마음을 얻어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점심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차렸다. 하지만 맛을 보니 짜고 싱거웠다. 나는 일부러 불만을 표하며 말했다. 며느리야, 이거 너무 짠 것 같구나. 요리를 이렇게 하면 어쩌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앞으로는 더 노력해 주렴. 그 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집안일을 시켰다. 청소를 다시 하게 하고 빨래를 다시 하게 하며 트집을 잡았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지만 재산 상속의 희망에 버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들 부부에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너희 집에 잠시 들를까 하는데 괜찮겠니? 호영이는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이요? 그래, 시골 집을 정리하면 너희 집에 머물게 될 테니 미리 한번 가보고 싶구나.
며느리는 급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오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다음 날 나는 아들 집을 방문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일부러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여기 먼지가 많네. 청소를 언제 한 거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다. 어제 했는데요.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냄새도 나는 것 같구나.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바로 청소할게요. 나는 계속해서 요구를 늘어놓았다.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을 수 있을까?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나는 맛을 보며 말했다. 이건 너무 싱겁구나.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호영이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다른 걸 준비해 드릴까요? 됐어. 내 방은 어디니? 좀 쉬어야겠구나. 그들은 방을 안내해 주었고 나는 방에 들어가면서 말했다. 침구가 좀 딱딱한 것 같네. 다음에는 좀 더 푹신한 걸로 준비해 주겠니? 그날 밤 나는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고 늦게까지 거실을 어지럽혔다. 며느리는 지친 얼굴로 청소를 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너희들이 내가 당한 것을 조금은 이해하겠지.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말이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잘 모셔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며느리는 참다 못해 말했다. 어머니, 저희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의 그 냉대와 모욕을 말이야.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저 너희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있을 뿐이다. 호영이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그들은 재산 상속의 희망이 사라져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동에 따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그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구나. 아들 부부는 여전히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일부러 힘든 일들을 시키며 반응을 살폈다. 김장 200포기를 담그게 하고 집안일을 도맡게 하면서도 그들은 재산 상속의 희망에 열심히 일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재산을 위한 노력이겠지.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며느리와 아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틈으로 그들의 말을 엿들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시골에서 이런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 마음을 얻으면 재산은 우리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일부러 부려먹는 것 같아. 김장 200포기라니? 말이 돼. 그리고 집안일도 다 우리한테 맡기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재산을 물려주신다면 이 정도 고생은 참을 만해.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 어머니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우리를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아이들은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를 원망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 앉은 아들 부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잘 잤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은 없단다. 너희도 많이 힘들 테니 좀 쉬어라.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너희가 그동안 많이 도와줬으니 오늘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지. 식사가 끝나고 나는 마당에 나가 꽃들을 손질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혹시 저희에게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요즘 어머니께서 말씀도 없으시고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사실은 어젯밤에 너희 대화를 듣게 되었단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어. 재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척했다는 것도 말이야.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잠시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겠지. 너희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정말 실망이 크구나. 아들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 기회는 충분히 주었단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다. 어머니도 참 너무하세요. 저희를 이렇게까지 부려먹고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은 너희가 나에게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서울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거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효도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미 늦었단다. 진심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법이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씁쓸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야 진정한 내 마음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 며칠 후 나는 딸 수희를 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고마운 딸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희야, 엄마가 너에게 줄 게 있단다. 네? 뭐예요? 나는 재산 일부를 수희에게 넘겨주는 서류를 내밀었다. 너는 항상 엄마를 챙겨주었지. 이건 엄마의 작은 보답이란다. 수희는 놀라며 말했다. 엄마,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란다. 너처럼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이 재산이 쓰여야 마음이 편해. 그 후로 나는 남은 재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이제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수희와도 자주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물었다. 아들 부부는 왜 요즘 안 보여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멀리 떠났어요. 그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더 이상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 말이다.